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이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이 벌써 개학이네요. 개학을 맞이해서 첫 번째 국어 수업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교과서 254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교과서 254페이지를 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부터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방학하기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망매과를 먼저 배웠어요. 제망매가. 근데 그때는 제가 수업한 게 아니라 EBS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사전 갈래, 역사 갈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갈래, 역사 갈래부터 간단하게 짚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문학의 갈래라는 단원을 1단원에서 배웠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문학의 갈래라는 게 뭐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기억이 날까요? 원래는 서정갈래, 우리가 흔히 아는 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사갈래, 소설이죠. 그리고 교술갈래, 우리가 배웠던 일기, 이런 것들. 우리는 그때 아마 박지원의 교술갈래를 배웠을 텐데 여러분 기억이 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네 가지 갈래에 각각 문학적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 현대시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옛날부터 차근차근히 어떤 흐름이 계속 쌓여서 지금의 현대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옛노래 세 편을 배울 텐데요. 이 옛노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교과서에서는 옛노래 세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시인데 왜 노래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시라고 하는 것들, 그 이전의 시적 갈래였던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노래의 가사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8월 25일 화요일 10시 8분인데 제가 굉장히 개학 전날에 급하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1위가 음악 차트 1위가 벅스 차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제가 아직 이 노래는 영어니까 좀 패스하고 뭐 나샤이, 있지의 나샤이가 2위인데 노래 가사가 뭐 나샤이 뭐 나는 뭐 부끄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가사말을 옛날에는 이 노래 가사가 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이 노래, 이 시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유행하던 유행가의 가사였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옛날부터 노래가 엄청 유행하던 노래였고요. 당시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이 노래를 좋아했을지, 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간 이야기고 지금은 서정 갈래를 배울 거고 역사적인 갈래를 찾을 거고 아 이게 원래 노랫말이구나 노래 가사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짚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래 우리나라가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뒤에 이제 나오는 가사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우선 시조랑 고려가요, 향가 이 정도가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초기까지를 주로 잡는데요. 전해져 내려오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내용을 나중에 들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게 한 4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노래를 어떨 때 불렀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많이 나오는 이 구지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라는 내용의 이 위협을 다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굳이라는 이 머리가 결국에는 왕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무리의 왕을 내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다가 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같이 불렀고요. 이런 거를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해요. 뭔가 예술이 막 갈래갈래 막 나눠지기보다는 이때 아무래도 노래도 부르고 또 이상한 춤도 췄을 거고 좀 이상한 제사 같은 것도 같이 지냈을 거다. 이 모든 게 다 종합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간단하죠. 그쵸? 그 다음은 향가인데요. 여러분들이 향가를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학 전에 제망매가를 배웠어요. 제망매가. 그쵸? 이때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향가를 간단하게 볼게요. 저는 오늘 처용가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향가는 우선 신라시대에 주로 창작된 노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향가의 이 향가라는 게 향찰에 쓰여진 노래를 모두 다 싸잡아서 향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향찰이라는 게 뭐냐? 아직 한글이 조선시대에 창제되기 때문에 신라시대까지는 한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시대에서는 한자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쓰는 문자로 따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향찰입니다. 그래서 이 향찰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을 향가라고 하는데 향찰 자체가 신라의 문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향가는 대부분 다 신라의 것이고요. 이게 뭐 4구체, 8구체, 10구체 해서 줄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하고 제망매가의 경우는 10줄이라 19채. 지금 이 처용가도 1, 2, 3, 4, 5, 6, 7, 8이니까 얘는 8구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향가가 나중에 시조를 만드는데 큰 발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그냥 신라의 향가가 있었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다음에 오는 국가 이름이 뭘까요? 그쵸? 너무 얘는 처음부터 고려라는 걸 딱 알려줘서 더 쉽죠. 고려 가요고요. 가시리를 먼저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래인데 고려는 아무래도 조선보다 좀 사랑에 좀 더 충실했다. 아직 유교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뭐 좀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려 가요는 주로 사랑 이야기가 정말 많고요. 이거를 조선에 들어가서는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교 사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반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나라 아니면 내가 왕을 얼마나 뭐 충성하는지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뭐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반면에 고려 가요에서는 주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민중들이 많이 좋아했겠죠. 문제는 이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가 너무너무 퍼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나중에 궁중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궁중에 들어가면서 그 궁궐 사람들이 약간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사랑 노래인데 궁궐에서 부르기에는 좀 내용이 좀 거시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사랑 노래라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없고 한마디로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더러 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고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러한 사랑 노래인데 뒤에 위증절과 태평성대, 즉 태평성대에 대한 좀 쓸데없는 후렴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랑 관련이 없거든요. 이 후렴구를 사랑 노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궁중에서 사랑 노래를 연주하면서 약간 좀 스스로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또는 궁궐이나 아니면 국가의 안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덧붙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이렇게 좀 쓸데없는 말들이 들어가 있고 후렴구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하나 더.
고려가요부터 연이 구별됩니다. 앞에 향가 같은 경우는 연이 구별되지 않죠. 그냥 8줄 쭉 쓰고 10줄 쭉 쓰고 했는데 고려가요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 하나, 둘, 셋, 넷과 같이 연을 구별하는 분연체라는 게 큰 특징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시조인데요. 저는 이 몸이 죽어 라는 시를 가져왔는데 정몽주 시예요. 시조는 주로 고려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까지 쭉 이어지는 시조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시조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가져왔고, 이게 평시조의 경우에는 평시조라는 게 뭐냐면 시조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성을 평시조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3장, 6구, 45자 대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조는 가장 큰 특징이 세 줄이에요. 세 줄. 그 세 줄을 3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형식적인 특징을 하나 더 보자면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읽다 보면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열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각각 두 묶음씩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3장 6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 합쳐보면 이게 다 45자 내외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45자, 그 짧은 글자 수 안으로 탁 줄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조라는 것은 주로 양반들이 많이 썼고 평민들도 물론 나중에 임진을 한 이후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주된 향유층은 양반이나 또는 양반을 상대해야 했던 기생들을 많이 잡고요. 양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국가의 안위, 국가나 아니면 자신의 뭐 학업적인 열정이나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뭐 청렴하게 살 것인지 자연물을 벗삼아서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썼고요. 기생들이 아무래도 사랑에 관련된 시조를 많이 썼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오늘 배울 시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목소리가 약간 좀 ASMR 같죠? 다 들으면서 자고 있는 거 아니겠지? 잘 듣고 있죠, 여러분? 자, 오늘 배울 시조는 이 몸이 죽어가서입니다.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약간 좀 ASMR 같고 여러분은 왠지 다 자고 있을 것만 같고 좀 걱정이 되네요. 집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가족들 보기 부끄러워서 좀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말 다 잘 듣고 있죠? 그쵸? 교과서 254쪽을 보시면 이 몸이 죽어가서가 있습니다. 교과서 254쪽을 펴주세요. 여러분이 필기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써놓긴 했는데요. 제 설명을 먼저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옮겨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조 아까 몇 줄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몇 줄일까요? 방금 얘기했으니까. 네, 세 줄입니다. 세 줄. 멋있게 3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것 중에서 본문은 여러분들 책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딱 세 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세 줄을 하면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고 날째 독야청청하리라. 자, 보시면 시조는 아까 45자 내외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딱 줄여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얼마 안 되는 글자 수를 처음부터 파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몸이 죽어가서 처음부터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죽어서 라는 죽음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될꼬 하니 라고 이 꼬 물어보고 있죠. 내가 무엇이 될까 하니 라고 했으니까 이 몸이 죽은 다음에 되려는 것에 대한 자문이라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는 것.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바로 또 답을 해요.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소이 되어 있을 거다. 자, 복례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산 이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떤 산의 제1봉. 이거 여러분 그 봉우리예요, 봉우리. 그러니까 높은 산의 봉우리에 낙락장송, 이게 소나무 송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되어 있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례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큰 소나무가 되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어서 뭐가 될까라고 먼저 자신한테 물어보고 또 그것을 자답, 다시 자기가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태를 쓰고 있네요. 형식적으로는. 그쵸? 자문자답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청청하겠다. 이 백설이라고 하는 설, 눈설자거든요. 눈이 온 세상이 가득할 때 만건곤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에 만, 찰 만자예요. 모두 차 있을 때, 제가 때예요. 가득할 때 독야청청, 혼자서 독신 할 때 독자거든요. 홀로 독자. 혼자서 청청 푸르게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사실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그냥 내가 죽어서 소나무가 될 건데 겨울이 와서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소나무가 되어서 혼자 푸르게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시대적인 배경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어쨌거나 선비였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푸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시조에서는 항상 절개를 의미해요. 소나무. 진짜 선비들이 항상 소나무, 대나무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개를 지킨다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연물 중 하나가 소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잎이 다들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나무는 항상 푸르름을 지키면서 자신의 절개를 잃지 않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대부들이 이 소나무를 이용해서 자신의 절개를 드러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이 시는 성삼문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때 읊은 시조래요. 자, 시인 이름이 일단 나왔네요. 시인 이름이 성삼문입니다. 성삼문.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세조를 섬길지라도 나만은 복례산의 키 큰 소나무처럼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한번 다 듣고 왔거든요. 설민석 강의를 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그쵸? 세종대왕이 있었고 세종대왕의 아들을 있는데 문종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문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세종대왕을 닮았고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많이 이뤘었는데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한 2년 6개월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남겨놓고 자신의 어린 아들인 단종을 남겨놓고. 근데 이때 당시에 단종이 12살인가 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을 왕위에 올렸어. 그럼 이거 잘 될까요? 잘 안 되지.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사실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종도 자신의 몸이 허약하니까 걱정이 돼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근데 이 신하들이 대부분 그때 어떤 신하들이냐? 세종 때의 집현전 신하들이었다고 합니다. 집현전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죽거들랑 부디 내 형제들로부터 내 아들을 잘 지켜서 내 아들이 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종의 동생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는 수양대군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모른다고 할까봐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관상에서의 수양대군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걸로 유명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쵸? 관상에서도 조금 나타나 있긴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단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문종의 동생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겠죠. 저 12살인 애보다는 내가 당연히 왕으로서의 자격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쵸. 원래는 단종이 왕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단종의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현전 신하들이 대부분 단종 편에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먼저 몰아내고요. 단종이 사실은 먼저 수양대군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먼저 왕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를 온돌방에서 불을 많이 떼서 죽였다고 하죠. 그 유명한 일화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단종을 따르던 이 성산문과 같은 사람들도 모두 다 죽임을 맞이하는데요. 이 성산문이 죽기 직전에 읊었던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산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임금은 누구밖에 없어요? 단종밖에 없어. 세조는 왕이 될 자격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저 사람은 원래 왕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본인의 탐욕 때문에 왕이 됐어.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각이 되어서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세조한테 계속 수양대군이 세조거든요. 세조한테 계속 폐하라고 절대 부르지 않고요. 계속 나리라고 끝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도 내가 죽어서 이렇게 낙락장성이 되겠다라는 시조를 읊었다고 하니까요.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줄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청청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낙락장송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성산문이 죽어서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의지하는 이 자연물이라면 이 낙락장송을 힘들게 하는 이 백설, 겨울철의 이 눈은 당연히 왕위를 찬탈한, 왕위를 뺏어버린 수양대군 일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나무는 원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겨울이 오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 백설, 이렇게 소나무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난이 하늘과 땅을 합쳐서 완전 가득할지라도 나는 계속 푸르게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양대군의 득세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사람들이 다 수양대군의 편을 들어도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맨 처음에 내린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서는 평시조입니다. 시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줄,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시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주로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시조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그래도 누군가는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시조, 시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시조, 사설시조 등등이 있는데요. 연시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조도 나중에는 연으로 묶여진 것들이 나오게 돼요. 세 줄을 지키긴 하지만 이렇게 세 줄, 또 밑에 세 줄 해서 나중에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45자 내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3장으로 구성된 거는 다 평시조, 딱 세 줄 이렇게 구성된 것. 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평민들이 많이 쓴 건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평민들이 시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평민들은 역시 말재주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45자 내에 담기에는 평민들도 힘든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쓰는 사설시조는 초장하고 종장은 그대로 있는데 중장이 이렇게 막 긴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몸이 죽어가서는
장,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장 심플한 형식의 기본적인 평시조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성격은 의지적이에요.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나는 단종에 대한 그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판은 당연히 누굴 비판하고 있겠어요? 수양대군을 비판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재는 아까 그 소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사실 이 많은 게 다 비유잖아요. 눈도 사실은 수양대군 일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소나무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있다, 비유와 상징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절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끝까지 단종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라고 보기 어렵죠. 항상 말하지만 시라는 거는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돌려서 함축적으로 말하는 게 시조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자신이 끝까지 단종에 대해서 절개를 지킬 것임을, 절대 수양대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수양대군의 신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뜻을,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하고 아무래도 노래 가사에 대해서 수업을 했으니까 오늘 1회인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ame heavy, can't hear the bass roll,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treat like money. This g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그냥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시라고 제가 예쁘지 않은 글씨체로 힘들게 써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양반이 쓴 시조에 대해서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기생 황진이가 쓴 사랑시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